일요일 밤 10시 개그 콘서트 엔딩곡이 흘러나오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웃고 떠들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는 텅 비었고 방송국 건물만 횡하니 서 있죠. 시청률 0%대 드라마가 속출하고 나영석 PD마저 0.7%를 기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0년 전 2조 원을 넘나들던 광고 매출은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토막이 났고 광고주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방송국을 지탱하던 핵심 인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처참한 몰락의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죠. 지상파 방송국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2024년 방영된 드라마 킥어웨이가 시청률 0.3%를 기록했는데 이건 애국가 시청률이라고 불립니다. 1,000명 중에 고작 3명만 봤다는 얘기거든요.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무한도전이 30%를 찍고 개그 콘서트가 20%를 넘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3%만 넘어도 대박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입니다. 나영석 PD의 나나민박이 첫 회 0.7%를 기록했을 때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능의 신도 어쩔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거죠. 문제는 이게 특정 프로그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2024년에서 2025년까지 2년간 지상파 3사에서 방영된 모든 프로그램 중 평균 시청률 20%를 넘긴 게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예능과 교양의 평균 시청률은 2% 이하로 떨어졌고 드라마는 한 자릿수가 당연해졌습니다. 광고주들의 이탈은 더욱 심각합니다. 2012년만 해도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이 2조 원을 훌쩍 넘겼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8천억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으로 흘러갔습니다. 광고주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TV 광고가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젊은 세대는 아예 TV를 켜지도 않습니다. 반면 유튜브는 20대 남성에게만 혹은 캠핑에 관심이 있는 30대 여성에게만 정밀하게 광고를 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광고를 보고 몇 명이 제품을 샀는지 수치로 딱딱 나오죠. 방송국이 막연하게 시청률 5%니까 효과 있을 거라고 말할 때 알고리즘은 이 광고로 10억 매출 올렸다고 결과를 보여줍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방송국 영업 담당자의 고백은 뼈아픕니다. 10년 전만 해도 기업들이 제발 광고 한 번만 실어달라고 줄을 섰다고 합니다. 방송국이 완벽한 갑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 본사 로비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담당자를 만나도 광고비 깎아드릴 테니 한 번만 넣어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을도 아니고 병, 정이 처지라는 겁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KBS는 2024년에만 880억 원 적자를 냈고 SBS도 205억 원 넘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상파 3사 중 흑자를 낸 곳은 MBC 하나뿐인데 그것도 방송 광고가 아니라 드라마를 해외에 팔아서 번 돈입니다. 채널의 가치가 아니라 콘텐츠의 가치로 겨우 버티고 있는 거죠. 시청자들이 TV를 안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편하거든요. 보고 싶은 걸 찾아서 바로 못 보고 광고도 건너뛸 수 없고 정해진 시간에 봐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이건 고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유튜브는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보고 싶은 거 골라서 보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건너뛰고 싶으면 건너뛸 수 있습니다. 한 2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TV는 있는데 거의 안 켜요. 켜더라도 넷플릭스 보지 방송은 안 봐요. 데이터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유튜브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50분인데 TV 시청 시간은 17분입니다. 거의 3배 차이가 나죠. 더 무서운 건 지금 TV를 보는 50대, 60대마저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손주들이 알려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스마트폰으로 옛날 노래 찾아 듣고 건강정보 보고 드라마 다시 보기 하십니다. 방송국이 이렇게 망한 건 외부의 침공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발등에 총을 쏜 자살골입니다. 2014년으로 돌아가 보죠. 당시 유튜브는 지금처럼
전 국민의 앱이 아니었습니다. 막 성장을 시작하던 시기였죠. 그때 지상파 방송국 3사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멍청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우리 방송 클립 싹 다 지워버리자는 거였습니다. 당시 무한도전, 개그 콘서트, 1박 2일 같은 인기 프로그램 짧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었고 사람들은 그걸 편하게 보고 즐겼습니다. 조회수가 수백만, 수천만을 찍었죠. 그런데 방송국들이 담합을 했습니다. 우리 귀한 콘텐츠를 왜 유튜브라는 남의 플랫폼에 공짜로 주냐? 보고 싶으면 우리 홈페이지 와서 광고 보고 돈 내고 봐라는 논리였습니다. 이른바 스마트 미디어 랩을 결성해서 유튜브 공급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슈퍼갑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안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무릎 꿇고 방송국 홈페이지로 기어들어올 거라고 착각한 거죠. 하지만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편하게 보던 영상을 굳이 액티브엑스 깔고 회원 가입하고 화질도 구린 방송국 홈페이지까지 가서 봤을까요? 절대 안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방송을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개인 유튜버들입니다. 먹방, 게임 방송, 브이로그가 폭발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방송국이 스스로 대중의 눈을 유튜브 생태계에 적응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자신들은 그 생태계 밖으로 걸어 나간 겁니다. 전략적 후퇴가 아니라 시장 지배력을 스스로 내다버린 지능형 자살이었죠.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지상파가 유튜브를 플랫폼이 아닌 경쟁자로 봤던 게 최대의 착오라고 분석합니다. 당시 방송국 높으신 분들은 책상 앞에 앉아 시청률 표만 보며 흐뭇해했을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이후 2004구 핵심 타겟의 TV 이탈률은 매년 10% 이상씩 가속도가 붙었고 광고주들도 이걸 눈치채고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상파는 100억 원을 들여 대작 드라마를 찍고 수천만 원짜리 출연료를 주며 연예인을 불렀지만 그 영상이 유튜브에서 바이럴되지 않으니 화제성은 제로였습니다. 반면 방구석에서 캠 하나 놓고 떠드는 유튜버의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찍으며 문화를 선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다른 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도 방송국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돈 내고 드라마를 보냐는 거였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방송국이 상상도 못할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압도적인 자본과 무한한 자유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창작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다 댈게. 대신 간섭은 안 해. 만들고 싶은 거 한번 다 만들어봐. 제작비를 보면 한국 방송국과 비교가 안 됩니다. 방송국은 150억이면 대작이라고 했는데 넷플릭스는 300억, 4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얼마가 들어갔을까요? 1천억 원이 넘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죠. 당연히 좋은 작가, 좋은 감독, 좋은 배우들이 넷플릭스로 갔습니다. 돈만 준 게 아닙니다. 창작의 자유도 보장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심의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폭력적인 장면이나 선정적인 장면은 제한되고 욕설도 함부로 못 씁니다. 넷플릭스는 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었죠. 한 드라마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넷플릭스는 간섭을 덜해요. 자유롭게 쓸 수 있죠. 제작비도 넉넉하고 작가 입장에서는 안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2021년 오징어 게임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 1위를 기록했고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세계가 열광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방송국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였습니다. 한국 배우, 한국 감독, 한국 스태프가 만들었는데 수익과 저작권은 넷플릭스가 가져갔습니다. 방송국 입장에서는 뼈 아팠죠. 더 글로리도 그랬고 킹덤도 그랬습니다. 한국 최고의 작품들이 방송국이 아닌 넷플릭스를 통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결과 뭐가 생겼냐고요. 유능한 PD, 작가들이 방송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보상과 자유를 찾아서요. 방송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여기 K국 예능국에서 12년 차로 일하던 김만수 PD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입사 초기만 해도 반짝이는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편집실을 지켰고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할 때마다 PD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 김만수 씨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몰래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며 품 안 깊숙한 곳에 사직서를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습니다. 김만수 씨를 절망에 빠뜨린 결정적인 사건은 얼마 전 그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쇼폼 결합형 예능 기획안이 국장실에서 단 5분 만에 반려되었을 때였습니다. 유튜브 감성을 녹여 젊은 층을 잡겠다는 그의 전략에 돌아온 대답은 우리 채널 주 시청층은 60대에서 70대 노년층인데 이게 먹히겠냐는 싸늘한 냉소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방송 심의 규정을 들먹이며 모든 자극적인 요소를 제거하라는 지시는 마치 요리사에게 칼을 빼앗고 요리를 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를 옥죄는 건 꽉 막힌 조직 문화뿐만이 아니라 갈수록 쪼그라드는 제작비라는 현실적인 벽이었습니다. 출연료가 비싼 A급 연예인은 꿈도 못 꾸고 PPL을 억지로 넣기 위해 프로그램의 맥락을 해치는 연출을 강요받을 때마다 그는 PD로서의 자괴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창의성은 규제에 난도질당하고 열정은 예산 부족에 가로막히는 상황에서 김만수 씨는 더 이상 이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뼈아픈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여기서 정년을 채우며 서서히 도태되는 이 거친 야생으로 나가 내 실력을 증명하겠다며 12년간 정들었던 사원증을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사표를 던지고 여의도를 떠난 김만수 PD는 신생 콘텐츠 스튜디오로 적을 옮겼는데 그곳은 그가 알던 방송국과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결제 서류가 임원실을 돌며 몇 주씩 허비되던 과거와 달리 이곳에서는 기획회의가 끝난 직후 곧바로 수억 원의 제작비가 집행되는 놀라운 속도전이 펼쳐졌습니다. 재미없으면 폐기하고 재밌으면 당장 찍자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원칙 아래 김만수 PD는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억눌렸던 열정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국장님에게 노인들은 이해 못한다며 면전에서 퇴짜 맞았던 그 기획안은 세련된 편집과 과감한 자막을 입고 유튜브와 OTT 예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첫 화가 공개되자마자 조회수는 가볍게 300만 회를 돌파했고 댓글창은 이런 기획을 왜 TV에선 진작 안 했냐는 찬사로 도배됐습니다. 시청률 0.1%에서 1%를 올리기 위해 아등바등하던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폭발적인 반응이 숫자로 증명된 겁니다. 수익 구조 또한 혁신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맥락을 끊어먹던 촌스러운 PPL 광고 대신 메인 스폰서가 자연스럽게 브랜딩되면서 제작비와 수익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억지로 안마의자에 앉아 연기를 시키지 않아도 되니 출연자들의 텐션은 훨씬 자연스러웠고 이는 곧 콘텐츠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광고주들이 줄을 서는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김만수 PD는 PD 인생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본의 맛과 창작의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며 감격해했습니다. 연말 정산 때 통장에 찍힌 인센티브 액수는 그가 지상파 방송국에서 받았던 연봉의 5배에 달했는데 이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운동장이 바뀌니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뼈저린 깨달음은 그에게 깊은 해방감을 줬습니다. 실제로 몇 해 전 스타 PD인 나영석 씨의 연봉이 대기업 회장보다 높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방송가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수십억을 벌 수 있는데 왜 박봉을 받으며 회사에 충성해야 하나라는 자본주의적인 자각이 여의도를 강타한 겁니다. 과거에는 방송국 명함이 주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연봉을 상쇄해줬지만 이제는 통장에 찍히는 확실한 숫자가 곧 명예의 시대가 됐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스튜디오로 이직해 수입이 3배, 많게는 10배까지 뛰었다는 소식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어제까지 같이 컵라면을 먹던 동기나 후배가 갑자기 외제차를 끌고 나타나는 현실 앞에서 조직에 대한 애사심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결국 방송국에 남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나의 가치를 헐값에 넘기는 미련한 짓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김만수 씨 같은 에이스들이 빠져나간 뒤 덩그러니 남겨진 방송국의 사무실 풍경은 을신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지상파 방송국에는 일을 가르쳐줄 선배도
일을 시킬 유능한 팀장도 사라진 채 아직 갈 곳을 찾지 못한 신입 사원들과 정년 퇴직 날짜만 세고 있는 고인물 부장들만 남아 있습니다. 조직의 허리가 텅 비어버린 이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노하우의 전수는 끊겼고 조직의 활력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자체 제작 능력을 상실한 방송국은 결국 외주화라는 늪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 이는 방송사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드라마 시장은 거대 외주 제작사들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지 오래이며, 이제는 방송국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마저 외부 업체의 손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송국 PD가 직접 연출을 하는 게 아니라 외주사 PD들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가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방송국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콘텐츠 생산 기지였지만 2026년 현재는 그저 외부에서 사온 프로그램을 틀어주는 거대한 전파 송신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히트작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밤새워 고민하던 치열한 열정은 사라지고 어디 싸고 적당한 프로그램 없나 하며 쇼핑하듯 콘텐츠를 고르는 나태함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방송국은 껍데기만 화려할 뿐 그 안은 텅 빈 공장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러한 공동화 현상은 방송국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데, 자체 IP 지적 재산권이 없으니 OTT에 팔아서 수익을 낼 천연 소스조차 고갈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드라마 판권을 팔아 겨우 버티던 시절도 옛말이 됐고, 이제는 팔 물건조차 없어서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방송국의 위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시청률 그래프가 아니라 바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신입 공채 지원자 수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언론고시라 불리며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자랑했던 방송국 PD 공채 시험은 명문대 엘리트들이 목숨 걸고 매달리던 꿈의 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대학가 취업 게시판에서 지상파 방송국 채용 공고는 더 이상 화제의 중심이 아니며, 똑똑하고 감각 있는 인재들은 여의도 쪽으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MZ세대 인재들은 굳이 꽉 막힌 방송국 조직에 들어가 부장님의 커피 심부름을 하며 몇 년씩 조연출 생활을 견뎌야 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바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데뷔해 자신의 브랜드를 키우거나 자유로운 분위기의 콘텐츠 스타트업이나 대형 스튜디오의 인턴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내가 만든 영상을 전 세계가 바로 보게 할 수 있는데 왜 방송국 결제 라인에 내 청춘을 허비해야 하냐는 게 그들의 냉철한 판단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송국에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괴짜들은 사라지고 그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모범생들만 지원하는 하향 평준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판을 흔들어야 할 PD, 조직이 시키는 일만 꼬박꼬박하는 공무원 마인드로 채워지면서 콘텐츠의 노령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는 조직은 결국 고인물이 되어 썩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방송국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인재 유입이 끊기면서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광고 수익 감소와 적자 악화로 이어져 그나마 있던 인재들까지 쫓아내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됐습니다. 신뢰의 추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방송국이 망한 진짜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도 유튜브 때문만도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방송국을 믿지 않게 됐어요. 뉴스를 안 믿습니다. 방송국이 하는 말을 안 믿어요. 그래서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앵커가 바뀌었습니다. 논조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제까지 A를 비판하던 방송국이 오늘은 A를 옹호합니다. 어제까지 B를 칭찬하던 방송국이 오늘은 B를 공격해요. 시청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 저 방송국은 정권 눈치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50대 시청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를 믿을 수가 없어요. 같은 사건인데 방송국마다 정반대로 보도하잖아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더 큰 문제는 팩트체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단독이라고 터뜨립니다. 크게 보도해요. 그런데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집니다. 정정 보도는요? 자막 한 줄 내보내고 끝입니다. 작은 글씨로 구석에 띄워요. 누가 봅니까?
악마의 편집도 비일비재합니다. 특정 발언을 앞뒤 잘라서 왜곡하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실시간 팩트체크가 가능해요. 방송에서 편집한 영상이 나가면 원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조회수가 수백만을 기록해요.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방송국이 또 거짓말하네. 이게 진짜 원본입니다. 방송 믿지 마세요.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KBS 수신료 사태였죠. 수신료가 뭐냐고요? TV를 가진 가구에서 매달 내는 돈입니다. 한 달에 2,500원이에요. 공영방송 KBS를 운영하기 위한 돈이죠. 그런데 이게 40년간 전기요금에 끼워져서 강제 징수됐습니다. TV 안 봐도 내야 했어요. 저희 TV 안 보는데요.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걷어들인 돈이 매년 7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KBS 전체 직원의 거의 절반이 연봉 억대입니다. 억 이상 받는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맨날 적자 보는 회사가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이들 중 상당수가 무보직자라는 사실입니다. 무보직자가 뭐냐고요? 맡은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빈방에 앉아서 시간만 때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억대 연봉을 받아요.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낸 수신료로 저렇게 놀고 먹나? KBS가 내놓은 해명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무보직자는 2,000명이 아니라 1,500명 수준입니다. 500명 줄었으면 용서가 되나요? 1,500명이나 되는데요. 결국 참다 못한 국민들의 여론에 힘입어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2024년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TV가 없으면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KBS 홈페이지나 한국전력에 전화하면 됩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신료 수입이 반토막, 아니 3분의 1토막이 날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KBS 내부는 패닉에 빠졌죠.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자업자득이다, 쌤통이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시청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TV도 안 보는데 왜 돈을 내야 해요? 억대 연봉 주려고 우리 돈 쓰는 거잖아요. 당연히 안 내죠. 2024년 지상파 방송국들의 언론 신뢰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불신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불신이 심각합니다. 20대, 30대는 아예 방송 뉴스를 안 봅니다. 유튜브에서 뉴스를 봐요.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읽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 뉴스는 편파적이잖아요. 한쪽 얘기만 해요. 차라리 유튜브에서 여러 채널 보는 게 나아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거든요. 물론 유튜브 뉴스도 문제가 있습니다. 편향되거나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젊은 세대는 그래도 유튜브를 선택합니다. 방송국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뢰가 무너지니까 시청자가 떠났습니다. 시청자가 떠나니까 광고주가 떠났어요. 광고주가 떠나니까 돈이 없어졌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한 방송국 관계자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를 잃으면 끝입니다. 시청률이고 광고고 다 소용없어요. 국민이 우리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 조직의 경직성도 문제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오늘 아침에 기획해서 오후에 촬영하고 저녁에 편집해서 올립니다. 트렌드가 바뀌면 바로 다음날 영상의 방향을 틉니다. 이 속도가 뉴미디어의 핵심이죠. 하지만 지상파는 어떻습니까? 아이디어 하나가 실제 화면에 나오기까지 최소 몇 달이 걸립니다. 조직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평PD가 기획안을 쓰면 팀장, 부장, 국장, 본부장, 그리고 사장까지 결제 라인만 5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본질은 사라지고 윗분들 취향만 남습니다. 꼰대 리더십이 지배하는 이 수직적 구조 안에서는 이거 요즘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거래요라는 말보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더 힘을 얻습니다. 실제로 방송 회의실에 들어가 보면 가관입니다. 평균 연령 50대 이상의 고위직들이 앉아서 요즘 트렌드를 논합니다. 요즘은 쇼츠가 대세라며 우리도 쇼츠 하나 만들어봐라고 지시하죠. 그럼 밑에서는 억지로 쇼츠를 만듭니다. 결과는요. TV 방송 내용을 그냥 세로로 자른 노잼 영상이 나옵니다. 원리도 모르고 본질도 모른 채 껍데기만 흉내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시청자들이 열광할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꼰대 냄새가 난다며 외면합니다. 조직이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서 의사결정은 느려 터졌고 그 결정권마저 시대 흐름을 못 읽는 사람들이 쥐고 있으니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내부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지상파의 권위라는 허울 좋은 자부심이 변화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튜브 따위를 따라하느냐, 방송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는 소리가 개혁의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방송국들이 똑같은 프로그램만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채널 돌려보세요. KBS, MBC, SBS 뭐가 나옵니까? 관찰 예능입니다. 외국인 데려다가 한국 여행시키고 강원도 가서 뭐 해먹고 손님 초대해서 밥 먹이고 맨날 똑같아요. 트로트 쇼도 넘쳐납니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몇 개예요? 케이블까지 합치면 수두룩합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방송국을 장악했어요. 한 시청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채널 돌리면 다 똑같아요. 먹방 아니면 트로트,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방송국이 안전한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안 해요. 돈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한번 성공한 포맷을 계속 우려먹습니다. 관찰 예능이 한번 잘 되니까 다 관찰 예능을 만들어요. 트로트가 시청률 나오니까 다 트로트를 합니다. 그 결과는요, 시청자들이 식상해합니다. 안 봅니다. 반면 케이블이나 종편은 다릅니다. 과감한 시도를 해요. TVN은 눈물의 여왕으로 시청률 20%를 넘었습니다. 도깨비는 20%를 넘겼고 사랑의 불시착은 21%를 찍었죠. 지상파 드라마는요, 10%도 안 나옵니다. 1%대가 수두룩해요.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TBC는 히든창어, 슈가맨 같은 참신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시청률이 잘 나왔죠. 지상파는요, 10년 전 포맷을 계속 우려먹습니다. 한 PD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걸 하고 싶어요. 근데 윗선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시청률 보장 안 되면 제작비를 안 줘요. 그러니까 안전한 것만 하게 되는 거죠. 심이라는 족쇄도 창의성을 죽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칼이 휘날리고 피가 튀는 더 글로리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지상파는 여전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으니 소주병을 가리겠다는 선비짓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이미 초고속 열차를 타고 우주로 가고 있는데 방송국 사무실은 여전히 조선시대 갓쓰고 훈장지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한 전문가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지상파에 무거운 갑옷을 다 벗어던져라. 정치 성향이 정반대인 두 거물을 허름한 포장마차에 앉혀놓고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계급장 떼고 끝장 토론을 시켜봐라. 대본 없이, 편집 없이,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아마 시청률 대폭발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절대 안 됩니다. 품위가 없다, 음주를 조장한다, 심의 규정 제 몇 조 몇 항 위배된다, 안 되는 이유만 500가지는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지상파가 가진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규제와 심의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이다 보니 날것의 재미를 원하는 대중의 니즈를 전혀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럼 방송국은 완전히 끝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채널 권력을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지상파다라는 선민의식을 버리고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어디든 납품하는 콘텐츠 제작 업체로 스스로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MBC의 피지컬백이 넷플릭스에서 대성공을 거둔 게 아주 좋은 예죠. 채널의 욕심을 버리고 콘텐츠의 본질에 집중했을 때 비로소 살아남을 틈이 생깁니다. 2024년 지상파 3사 중에서 MBC만 흑자를 했어요. MBC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TV 방송국이 아니다. 멀티 플랫폼 콘텐츠 기업이다. 무슨 말이냐고요?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튜브도 하고 넷플릭스에도 팔고 해외에도 수출해요. 한 번 만든 콘텐츠로 여러 번 돈을 버는 겁니다. MBC는 유튜브 채널을 15개나 운영합니다. 뉴스엠, MB노, 맛있는 녀석들. 구독자만 수백만 명이에요. 연간 200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디어 권력이 방송국 손을 완전히 떠났다는 사실은 톱스타들이 컴백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인지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반을 내거나 영화를 개봉하면 지상파 간판 예능이나 라디오 스타에 출연하는 게 필수 코스였고 PD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대기실을 돌며 인사를 다니는 게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A급 스타들은 TV 출연제를 정중히,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유재석 씨의 핑계고나 침착맨 같은 유튜브 채널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스타들 입장에서 지상파 방송은 수많은 제약과 불편한 분위기, 그리고 편집권 없이 악마의 편집을 당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큰 반면 유튜브는 훨씬 편안하고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술 한잔 기울이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유튜브 콘텐츠가 시청자들에게 훨씬 더 큰 호감을 사고, 여기서 파생된 숏폼 영상이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파급력은 TV가 흉내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거실 중앙을 차지하고 있던 TV 수상기는 이제 인테리어 소품이나 넷플릭스 모니터용으로 전락했고, 본방사수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사어가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니라 미디어의 권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완전히 넘어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서울 여의도와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우뚝 솟은 방송국 사옥들은 여전히 위용을 자랑하며 밤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다는 그 화려한 통유리 건물들은 겉으로 보기엔 굳건해 보이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던 창의성과 영혼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방송국은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 집단이라기보다 전파 사용권을 독점하고 건물을 임대하며 버티는 거대한 부동산 관리 회사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드라마의 명대사, 배꼽을 잡게 했던 예능의 유머, 시대를 꿰뚫던 교양의 통찰은 이제 방송국 로비가 아니라 유튜브의 작은 썸네일 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서 있지만 그곳은 더 이상 꿈을 꾸는 공장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텅 빈 사무실을 지키는 것은 변화를 거부했던 낡은 관습과 떠나지 못한 자들의 무기력한 한숨뿐입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상파 공화국의 쓸쓸한 몰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PD들의 품속에 감춰져 있던 사직서들은 단순히 회사를 떠나겠다는 통보가 아니라 낡은 체제에 대한 사망 선고였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화려하고 강력했던 지상파의 시대는 그들의 뒷모습과 함께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방송국의 몰락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일 등 기업이라도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고객을 가르치려 들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왕국에 남은 건 화려했던 과거의 그림자뿐입니다.